안녕하세요. SF2020 온라인 SF 포럼에 오신 여러분, 4일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번 제5회 SF 포럼 진행을 맡은 MBC 김민식 PD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연사분들과 함께 할지 다들 기대 많이 되시죠?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F 포럼은 과학자와 과학 작가가 함께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학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학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면 과학 작가가 그러한 과학 기술이 미래에 어떻게 구현될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야기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올해 주제는 또 다른 생명체, 인공지능인데요. 포럼에서는 좀 더 확대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뿐만 아니라 외계 생명체까지 고루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로봇 생명체, 외계 생명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공존해야 하는지, 인간, 로봇, 외계 생명체가 함께 살아갈 터전의 현 상황은 어떠한지 이번 포럼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SF 포럼은 청중들과 함께하는 SF 축제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관객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집에서 참여하실 수 있게끔 줌과 유튜브로 소통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가까이에서 인사해 볼까요? 먼저 10월 말 온라인 방청단 모집을 통해 선발된 우리 줌 참여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시 또 늘 뵙던 분들 또 뵙고요. 새로 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는 어제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군요. 유튜브 관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포럼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자와 과학 작가가 각각 40분씩 강연을 하고요. 이 강연을 바탕으로 토크쇼가 진행됩니다. 이 토크쇼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는 쌍방향 토크쇼입니다. 강연 중이라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댓글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토크쇼 시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오늘도 역시 줌 관객분들에게 치킨 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벌써 이제 치킨을 가져가서 어제 강의 들으시면서 치킨 먹방을 시연하신 미나님도 여기 지금 계시고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이벤트에 줌 치킨 퀴즈 이벤트 참여하고 싶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3677-1452 02-3677-1452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도 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면으로 함께하는 OX 퀴즈라서 줌으로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지금 줌에 한 9분 계시거든요. 자, 저희가 2만 원 상당의 치킨을 한 마리씩 근데 보통 하루에 2명씩 쏴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명이 들어와 계시면 이분들 이미 기회비용으로 4,000원씩을 확보하신 겁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얼른 들어오시고요. 자, 오늘 세션 주제는 생명체 간 공존법,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폴 테일러가 쓴 자연에 대한 존중에서 그는 자연과 동식물을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영양 섭취로 균형적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인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두 함께 공존하고 있는 자연의 생명체들 덕분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명체, 그리고 언젠가 또 새롭게 등장할지도 모르는 미지의 생명체까지 그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과학자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오늘의 과학자 대표 선수는 전남 순천 온누리병원, 서울대 수의과대학 야생동물 유전자은행 등을 거쳐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에 재직 중인 김영준 실장님이십니다. 생명체의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김영준 실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좀 만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되는 것들도 좀 있고,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도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물건 또는 기계 뭐 이런 것들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물과도 굉장히 연관이 좀 많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간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우리 인류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생명체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고, 그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지질시대를 역사학자들은 보통 홀로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제들, 특히나 뭐 많이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기후위기의 문제들도 있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뭐 쓰레기의 문제, 식량의 문제, 인구 폭증의 문제. 그리고 이런 시대들을 지금 현재는 새롭게 지칭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인류세라는 것이죠. 지난 과거에 생물들은 끊임없이 출몰을 하고 진화를 하고 소멸을 해갔습니다. 근데 그 속도에 비해서 지금 현생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롭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과연 어디쯤에 서 있는 존재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약 49억 년 정도 되고 지구상에 생명체가 출현한 것은 약 30억 년 정도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적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지금부터 약 200만 년 전쯤에 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현생 인류와 유사한 크로마뇽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5만 년 정도 전에 출현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꾸준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만들어내죠. 그것을 보고 저희들은 보통 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번식이라는 것은 크게 생물체들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R 셀렉션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K 셀렉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R 셀렉션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들은 한 배에 굉장히 많은 자손들을 낳는 애들입니다. 물고기와 같은 애들, 또는 뭐 바퀴벌레, 쥐, 이런 애들이죠. 그리고 보통은 부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낳고 가버리거나 아주 짧은 기간만 부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순식간에 환경 조건만 맞게 되면 개체군이 폭발하는 그런 번식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 자체가 다른 포식동물들의 먹이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생태계는 밸런스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R 셀렉션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통상적으로 교란된 환경 내에서 기회가 맞는다라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특성 같죠. 이와 상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K 셀렉션이라는 번식 전략을 가지고 있는 종들입니다. 이 종들은 통상적으로 장기 생존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그리고 별로 낳지도 않고 한번 놓은 자손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부양을 해야 되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성장을 해야만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번식 전략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을 우리가 K 셀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명체들은 안정된 환경 내에서 살아가는 형태의 진화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인류는 어떤 셀렉션을 통한 어떤 번식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종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뭐 저희는 당연히 K 셀렉션의 번식 전략을 가지고 있는 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안정된 환경이 아니면 교란된 환경 내에서는 생존이 극도로 불가능한 그런 종입니다. 다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생존을 해왔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기술의 개발,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왔죠. 근데 이것이 언젠가는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혹시 미디어에서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시민들과 같이 조사하려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 연간 우리나라에서만 야생조류가 800만 마리 정도가
800만 마리 정도가 건물과 방음벽에 충돌해서 죽고 있습니다. 18년 7월부터 시민들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지금 현재 16,000마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800만 마리에 비교하게 되면 굉장히 적지만 사실 기록해주는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저렇게 많은 새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또 야생동물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뭐 언론이건 미디어건 수많은 이야기들을 겪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나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고 어쩌면 이 종들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 약간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영국 야생동물 연구소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인데요. 1970년대부터 2016년까지 야생동물의 개체군의 감소량을 측정을 해본 것입니다. 굉장히 큰 비율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북미 대륙에 있는 바이슨이란 녀석들의 해골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에 이만큼을 모아놨던 건데 이거는 왜 모아놨냐면 이걸 갈아서 퍼틸라이저, 이렇게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는 것이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죽였냐면 북미 대륙에는 원래 3천만 마리에서 6천만 마리 정도의 바이슨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냐면 325마리까지 줄었습니다. 6천만 마리에서 325마리까지 줄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보호 조치를 통해서 지금은 뭐 몇십만 마리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자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다시 복구를 할 수 없는 종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행 비둘기라는, 나그네 비둘기라는 종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한번 날아갈 때 한 지점에서 일주일 동안 날아가는 걸 목격할 만큼 어마어마한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 다 죽였죠. 기차를 타고 가다 바이슨이 있으면 총으로 쏴서 혓바닥만 잘라가지고 스튜 끓여 먹고 떠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이런 한두 종에서만 문제가 발생하진 않죠. 이건 지난 3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감소한 포유류 종들에 대한 숫자입니다. 지난 300년 동안 포유류는 약 50종 정도가 멸종했습니다. 이거는 인류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기 이전에 멸종하는 속도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멸종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옆에 나와 있는 거는 북부 흰 코뿔소라는 개체입니다. 이 개체는 순놈인데 작년에 공식적으로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놈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식적인 멸종이 돼버린 종입니다. 이런 종들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지고 수많은 지역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생태학자들은 올해 금세기, 그러니까 2100년이 될 때까지 앞으로 멸종할 생물 종을, 이렇게 포유류 종을 약 550종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난 300년 동안 50종이 없어졌는데 금세기 내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은 550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나라에 원래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호랑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면 호랑이는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1900년도 초반에 전 세계에 남아있는 호랑이 숫자는 약 10만 마리에 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1970년대는 4만 마리로 줄었고요. 지금 현재는 몇 마리 살아있냐? 3,800마리 살아있습니다. 10만 마리에서 3,800마리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보호 조치를 하는 게 그만큼입니다. 이런 형태로 사라지는 동물들을 또 하나를 볼까요? 이 친구들은 그 표범이죠. 누가 봐도 표범인데 이 친구들은 사실은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촬영 좀 됐으면 좋겠지만 이 러시아의 그 표범의 땅이라는 그 연해주의 국립공원에서 촬영이 된 것입니다. 과거 이 표범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던, 우리나라의 대표는 여러분들이 뭐 이순신 장군이 깔고 있는 의자들도 보면은 전부 다 뭐 흉배랄지 이런 것 전부 다 표범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가 표범의 나라였죠.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전부 다 가죽, 약재로 쓰겠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다 죽여 없어져 버리는 그런 종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 종이 다시 우리 한반도에 다시 들어와서 살아가 남기를 좀 바라는 마음 있지만 이런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는 한 종 한 종 끊임없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큰 규모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70년대 이후에 북미 대륙에서 얼마만큼의 새들이 감소를 했는가를 이야기한 것인데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약간 잘못 만들어서 이게 2억 9천만 마리 정도가 아니라 29억만 마리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절대적으로 29억만 마리의 번식 조류의 개체 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두 번째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두 번째 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그라스랜드라는 초지에 살고 있는 새들은 엄청나게 감소를 했죠. 가장 큰 이유는 이 초지에 살고 있는 걸 전부 다 개간을 하고 농작지로 바꾸고 농경지로 바꾸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농약들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농약이 사용되면 당연히 곤충들이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들새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북미에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이런 들새류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두 명에서 모은 게 아니라 약 6개의 기관이 한꺼번에 모여서 데이터를 뽑은 것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누적해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멸종이나 종의 감소, 개체군의 감소들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지 절대로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이건 또 하나는 각 서식지별로 어떤 형태의 새들, 어떤 형태의 동물들이 없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50년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상대적 비율로 담수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댐을 만들거나 아니면 과도한 물을 사용을 해서 그런 습지들이 전부 다 건조화되는 그런 문제들을 낳고 있죠. 또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투수, 그러니까 빗물이 오게 되면 이게 땅으로 스며야 되는데 땅으로 스미지 못하는 형태가 되고 바로 강물로 바다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서식지에 있는 동물들이 감소를 매우 빠른 속도로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이런 종들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종 중에 한 종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좀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양서류가 약 40% 정도 없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개구리 많아라고 우리는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없어지는 생물 종이 바로 양서류입니다. 왜 양서류가 빨리 없어지냐면 양서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살고 저쪽도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 물에서도 살아야 되고 땅에서도 살아야 되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양쪽이 하나라도 붕괴가 되게 되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양서류가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식지의 질의 전화, 또 서식지의 파괴 문제도 있죠.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곰팡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곰팡이가 전 세계에 퍼져서 굉장히 큰 양서류의 멸종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양서류들이 또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마 어렸을 때 어쩌면 보셨는지도 모르지만 다리가 5개 달린 또는 머리가 2개 달린 개구리들이 출현하는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기생충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해가는 과정에 다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흡충류라는 기생충들이 감염돼서 각 지역을 좀 더 괴롭혀서 굉장히 기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흡충류가 늘어나고 이 기형이 늘어나는 패턴을 비교해 보았더니 아주 독특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뿌린 지역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과도히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흡충류는 굉장히 과도한 질소와 인산 등이 있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증폭되는 그런 패턴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료라고 뿌리는, 이렇게 화학 비료라고 뿌려대는 그 수많은 재료들에 의해서 기생충의 문제가 폭발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양서류들이 없어지는 문제들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양서류들이 없어지는 건 단순히 양서류만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양서류들을 잡아먹는 다른 포식동물들에게도 문제가 되고요. 사실은 올챙이와 같은 동물들 같은 경우는 물에서 굉장히 많은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물학적 필터 역할을 하는 동물들이 사라진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모든 생물 종들은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이 서식지 훼손에 따른 3가지 가장 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없어진 면적이 약 20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이 20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는 한반도의 8배의 규모가 약 20년 동안 서식지가 사라졌습니다. 작년 봄부터 아마존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년 여름까지 카운트된 게 약 8만 건 정도의 산림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림 화재가
시베리아에서도 났었죠. 동일한 시기에. 근데 아마존에서 불난 거는 지금까지도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아마존에서 산림 화재가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농경지 바로 옆입니다. 왜 농경지 바로 옆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왜냐하면 숲을 없애고 이거를 뭔가로 대체하기 위함인 것이죠. 지구의 허파라고 말을 하는 아마존들은 그 산림이 끊임없이 없어져 나가는데 그 산림이 없어지는 그 이유는 축산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밀어내고 목초지를 만들고 소를 키울 수 있는 공간 또는 소들이 먹을 수 있는 콩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시키고 있죠. 그를 위해서 계속 불을 내고 있고 불탄 탄소는 다시 기후변화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불탄 것도 한반도에 2배 이상 불이 났습니다. 근데 시베리아 불은 끄지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숲의 한복판에서 발생한 것이죠. 북극은 굉장히 더워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어제도 이야기 들으셨을 테니까 깊숙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 종은 약 100만 종에 해당하고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저런 형태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순환적 구조에서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야생동물들이 없어지는 것, 야생생물이 없어지는 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없어졌고 표범이 없어졌고 늑대가 없어졌는데 그게 과연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근데 과거에는 그런 설명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죠. 내 뒷산에 늑대가 살아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다른 형태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2003년도에 발생했던 사스도 마찬가지고 메르스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스의 또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죠. 전부 다 넘어오는 문제들은 야생동물에서 넘어오는 그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구 환경이 교란이 되고 생물체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 생물체 중에서 이렇게 교란되는 환경 내에서는 어떤 종들은 기회를 잡습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알 셀렉션을 하는 그런 종들입니다. 근데 또 어떤 종들은 이것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죠. 아주 대표적으로 북극이 더워져서 북극곰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또는 북극권역에 살고 있는 바다새들 같은 경우에도 크릴이 없어져서 새끼들이 전부 다 집단 몰살하는 그런 문제들도 낳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현상은 남극에서도 펭귄에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어떤 종은 피해를 입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극상종들, 고래랄지 호랑이랄지 북극곰, 코끼리, 코뿔소 이런 종들은 이런 영향을 계속 받고 있죠. 그런데 기회를 얻는 생물종들은 폭발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회를 얻은 종들이 폭발을 할 때 자기만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병원체와 같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위 포식자들이 이 하위 동물들을 통제를 해서 질병의 범람을 막는 것을 우리가 희석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진드기나 또는 모기, 이런 둥줄지와 같은 것들은 질병을 폭발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는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즘 인수공통 감염병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감염병 중에서 지금 출현하고 있는 것들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약 60%를 차지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좀 웃긴 이야기지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포유류, 수많은 동물들 또 다른 조류들과 우리를 객관화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인류와 다른 동물들과 관계에 있긴 한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또 신종 전염병,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은 거의 75% 정도는 이런 동물들에서 기인하는 그런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교란이 되면 그 교란된 환경 내에서 질병이 폭발할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인류에게 넘어와서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경제가 흔들리고 우리가 2년에 가까울 정도로 마스크를 계속 끼고 살아야 되고, 지금 코로나19가 백신이 나와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2, 3년 이내에는 코로나19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질병, 디지즈 X라고 하는 녀석들의 출현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기후의 변화가 생기고 야생동물, 야생생물들이 멸종해 나가는 시스템 내에서는 인류에게 그 파도가 넘어올 수 있는 공산은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그 모피 동물인 그 밍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밍크 사육장이 있는데 최근에 밍크 33만 마리를 전부 다 도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가 이 밍크에게 넘어가고 변종이 돼서 다시 인류에게 넘어왔습니다. 지금 좌측에서 보이는 라쿤들을 왜 저 케이지에 놓아놓고 있을까요? 저거는 북미너구리라는 라쿤인데요. 저 라쿤을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올 겨울에 입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자에 달려있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키워내는 애들입니다. 밍크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될지, 이번에 코로나19의 범람도 어찌 보면은 박쥐에서부터 이런 천삼각과 같은 동물을 통해서 범람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될 수준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물의 다양성을 다시 복원할 것인가, 여기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소비를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생산, 또 오염의 감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생물들이 감소되어 가고 있는, 그리고 이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끝도 없이 추락을 할 이 생물의 다양성들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서식지를 보호할 것이고,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농업을 지을 것이며, 도심지 내에서 인간들만 사는 게 아니라 야생동물도 같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해양의 서식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바다의 산성화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하기에는 사실 우리는 너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아니,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런 거창한 이야기들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저 슬라이드를, 저 사진을 제가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많은 야생동물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채식을 하고 뭐 나무를 심고 이런 일들은 해 나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회의 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보다 친환경적인,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단순하게 인간만 살아남는 사회가 아니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게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큰 틀에서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투표를 하고 제대로 우리 미래를 같이 그려낼 수 있는 정치인들을 만들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야 그때부터 힘과 제도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은 나와 있지만, 이 수많은 일들도 해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항상 우리 주변을 나를 감싸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야생동물 이야기하다가 질병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정치를 이야기해서 너무 비약이 심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일들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혹시 무엇인지 뭐 쉽게 아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좌측에 있는 사진은 사람의 폐 음영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나무의 음영이죠. 제일 끝에는 우리나라 전남에서 제가 인공위성 지도로 캡처를 해놓은 갯벌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좀 유사하지 않나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동물이 아닌 척 우리를 객체화시키고 만물의 영장인 양 살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슬라이드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약 200만 년 동안 이 지구에 살아오면서 거의 지구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200년 동안 온 지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지구는 우리에게 다른 형태로 되먹이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공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먹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들의 형상이 과거 좀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 모두가 서로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토리 하나가 호랑이를 살리고 죽입니다. 도토리가 열리지 않으면 멧돼지가 겨울을 제대로 못 납니다. 멧돼지가 겨울을 제대로 못 나면 새끼를 제대로 낳지 못하죠. 멧돼지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호랑이의 새끼들은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연결이 모두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연결들을 우리는 현대 사회에 살아가면서 자꾸
망각하고 우리만의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재미나게 풀어주시는 얘기인데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많은 걸 또 생각하게 해주시는 저는 이 서천에 있는 지금 김영준 실장님이 일하시는 국립생태원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서 그 다양한 이 지역관들 다니면서 사막 여우와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열대 이 뭐 동물들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들 중 하나가 우리는 어쩌면 너무 그냥 우리 생각만 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국립과천과학관에 오신다면 과학관도 좋지만 요 앞에 있는 서울대공원 가서 거기에 있는 아시아관이나 아프리카관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곳을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을 되게 많은 생물들과 공유하고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오래 강연을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첫 번째 순서로 이렇게 올라와서 얘기하시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뜰리기 마련인데요. 전혀 그런 기색 없이 훌륭한 강의해 주신 김영준 실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가의 견해도 들어봐야겠죠. 오늘의 과학 작가님 소개합니다. 생물학연구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작가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리하라라는 필명으로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하리하라의 몸 이야기, 하리하라의 청소년을 위한 의학 이야기를 쓰신 이은희 과학 작가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이은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여기 작가로 처음에 초대받았을 때 되게 제 정체성이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작가로서는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SF 작가로서는 올해 처음 책을 낸 새내기거든요. 그래서 경력직 작가이자 신입 SF 작가답게 제 이야기는 기존의 분들이 SF 작가분들이 하셨듯이 그 SF 얘기들만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이야기와 SF 이야기가 함께 들어가는 그런 강연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과학 이야기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의 주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준 것들인데요. 이 SF의 매력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SF의 매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뭐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다든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혹은 만날 수 없었던 혹은 상상으로만 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거기서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것을 SF 매력이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SF의 매력은 굉장히 많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SF의 매력 중에 하나는 막연한 생각을 직관적으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것이 SF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과학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SF 작품들을 같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생태학적 다양성, 생물학적 다양성이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양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거든요. 색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그런데 이 다양성 중에서 굳이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는 말을 따로 쓰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사실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는 말은요, 크게 흔히 얘기하게 되면은 뭐 생물이 많은 종으로 분화해서 그 유사한 정도가 동일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는요, 이 생물학적 다양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물 종의 다양성이죠. 말 그대로 다양한 생물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이 존재하고 그 생물들이 가능하면 그 다양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지내는 게 좋다. 그것을 유지시키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의 다양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양성은
유전자적 다양성입니다. 즉, 지금 여기 옥수수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보통 우리 옥수수는 그 노란색의 옥수수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옥수수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저 옥수수의 종자 하나하나는 저 나달 하나하나는 하나의 종자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의 그 어미에게서 난 하나의 식물에게서 난 같은 종자인데 심지어 색깔이 달라요. 즉 각각의 유전자 알들, 각각의 옥수수 알들이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점핑진이라고 해서 유전자가 뛰어다니는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인데요.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유전자적 다양성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 개체 안에서 유전자가 너무 단일해져 버리게 되면 한꺼번에 멸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 멸종에 대한 그런 위험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고 조금 더 다양하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적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생태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즉 지구상에는요, 우리는 흔히 지구라고 퉁쳐서 얘기하고 에코시스템이라고 보통 생태계라고 하나로 얘기를 하게 되지만 지구상의 생태계는 정말 다양해요.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즉 해수도 있고 담수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건조한 곳도 있고 열대 우림도 있고 또는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습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생태학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저기에 각각 그곳에 적응한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해서는 애초에 그들이 살아갈 환경 자체가 다양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얘기하는 생물학적 다양성의 특성들인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어차피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앞서 얘기하셨을 때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 그게 좀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는 사람하고 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성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 타고난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인종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혹은 장애 유무라든가 생김새라든가 그 모든 것을 벗어나 모든 것이 하나로 획일화되지 않고 그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생물학적 다양성을 왜 지켜야 되냐면요. 아마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양성을 지키게 되면 그 환경의 형성성을 유지해서 우리가 모두 잘 살 수 있게 되고 멸종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생물 자원이 살아 있게 되면 어쨌든 그 생물 자원들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문화적 가치, 즉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별이나 인종이나 계급을 구분해서 하는 것들은 자칫하면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가치 측면에서도 다양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잘 살려면 다양성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것을 안다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인간은요. 이 다양성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거든요. 어디 가서 나는 차별주의자고 나는 다양성을 요구하지 않고 이런 얘기 안 해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 다양성을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많은 그 실수를 통해서 이미 증명을 해낸 거거든요. 원래 다양성을 파괴하면 공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난 사건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애리조나의 카이바브 고원 사건인데요. 이 카이바브 고원에서는 예전부터 사슴과 이 사슴을 잡아먹고 사는 퓨마가 공존하면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기가 굉장히 산지라서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는 곳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슴은 사람하고 크게 부딪히지 않아요. 오히려 사슴고기라든지 뿌리라든지 이런 걸 주면 좋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진 않거든요. 그런데 퓨마는 다릅니다. 이 사슴을 잡아먹으면서 동시에 사람도 공격할 수 있고요. 사람이 키우는 가축도 공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저 퓨마만 없으면
우린 여기서 사슴들과 아주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퓨마 사냥 대회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서 몇 년 만에 이 지역의 퓨마를 비롯해서 퓨마뿐만 아니라 늑대라든지 다른 종류의 대형 육식동물들이 거의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평화롭게 사슴과 잘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당시 카이바브 고원의 모습인데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돼서 다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거죠. 실제로 이 사슴의 숫자를 보시면 아시는데요. 저 사슴의 숫자는 아주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사람들이 퓨마라든지 이런 대형 육식동물들을 잡아버리니까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게 오히려 사슴에게 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왜냐면요, 저렇게 사슴도 공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이 먹는 음식을 안 먹을 뿐이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열심히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육식동물들이 이 사슴의 숫자를 적절히 조절해 줬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식물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즉 얘네들이요, 언제 퓨마가 자신을 덮칠지 알 수 없으니까 한 곳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조금 먹고 지나가고 하면서 풀들이 뿌리까지 뽑힌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뜯어먹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는데요. 퓨마가 사라지니까 사슴 입장에서도요, 아니 여기 있는 거 다 먹으면 되지 왜 귀찮게 좀만 먹고 거기 넘어가야 돼.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너무 많은 것을 먹게 됐고, 또는 경쟁이 늘어나다 보니까 뿌리까지 먹어치우면서 풀들이 다시 회복할 시간을 주지 못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슴들은 그 이후에 이게 최대 10만 마리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서서히 내려옵니다. 즉 결국 다 굶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생태계가 복원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 이후로 이 지역의 사슴은 1만 마리 정도에서 지금 저절로 개체수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원래 이 생태계에서는 풀과 사슴과 퓨마, 다시 말해서 생산자와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가 균형을 이루어서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2차 소비자라는 하나의 고리를 빼면서 전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다양성의 파괴는 쉽게 공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편애하거나 아니면 그 다양성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최초의 SF가 어떤 작품인지 대해서는 그 작가들마다 혹은 문파들마다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프랑켄슈타인을 쓴 메리 셸리인데요. 이 메리 셸리는 18세기, 19세기에 18살의 어린 나이에 우연한 기회에 사람들과 같이 모임을 가지고선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이런경하고 당대 유명한 문인 2명과 그리고 그분들의 친구, 그리고 그 메리 셸리는 그 퍼시 셀리의 여자친구 역할로 이제 그때는 셀리가 아니었죠. 여자친구였으니까. 어쨌든 넷이 모여서 폭풍우 치는 밤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도 음산하고 어두운데 우리 한번 무서운 얘기나 지어보자 라고 했는데, 정작 문인이었던 두 분보다 거기에 참여했던 다른 두 분이 그 문학사에서, 특히나 대중문학사에서 획을 그을 만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요. 하나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고요. 하나가 뱀파이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렇게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나왔는데요. 이 프랑켄슈타인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다양성, 즉 우리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거부감이 심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프랑켄슈타인은 영화로 봐서 굉장히 덩치가 크고 살인자의 뇌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잔인한 괴물로 생각을 하는데요. 원작에 나오는 프랑켄슈타인은 단지 시신의 조각을 이어 붙여서 태어났을 뿐
아주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독학을 해서 프랑스어를 다 배울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력적 탐구를 할 수 있을 만큼 지적인 수준이 뛰어난 존재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지적인 수준이 뛰어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존재가 사람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에선 배척당하고 점점점 몬스터와 괴물화가 되어가죠. 즉 처음부터 그렇게 잔인한 괴물이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잔인성 때문에 점점 잔인하게 변해가거든요. 그 작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프랑켄슈타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 상상력과, 사실 프랑켄슈타인의 내용 자체가 루이지 갈바니의 그 개구리 뒷다리 전기자극 실험에서 시작했고요. 굉장히 과학적인 소설이거든요. 이 과학적인 소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다가 결국 그 소설을 쓴 사람이 겨우 20살 조금 넘은 어린 여자 작가, 여류 작가라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이것은 젊은 여성의 병적인 상상력이다라는 그런 푸대접을 받았다고 해요. 즉 작가의 이름을 가렸을 때는 찬사를 받았다가 작가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그 작가가 당시 시대가 받아주는 주류 작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굉장히 배척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메리 셸리는 그때부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완전히 우리와 이질적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봤던 그 블랙미러의 한 에피소드였는데요. 블랙미러의 한 에피소드 중에 그 Man Against Fire라 그래서 우리말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나온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요, 군인들이 한 지역을 점령한 사람들을 로치라고 불러요. 즉 바퀴벌레라고 부르면서 박멸을 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에 가서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진압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에게 실탄을 쏘는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압하는 사람들은요, 로치가 아니라 실제 이렇게 아이도 있고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군인들은 정말 꺼리낌 없이 공격을 하고 죽입니다. 이유는 이 사람들 눈에는, 이 군인들 눈에는 이 피해자들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괴물로 보이기 때문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영화상에서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때도 이런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게 살상 무기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이걸 사람에 대고 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적이라고 하더라도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적이라도 내가 쏜 총에 맞아서 죽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죄책감이 크기 때문에 직접 대고 쏘지 못해서 실제 전쟁터에서 쏜 그 총알의 90% 이상은 허공에 대고 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어납니다. 이런 폭동을 진압을 해야 되고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이 군인들이 적들을 함부로 사살을 하거나 제압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칩을 넣었는데 이 칩을 가지고 있게 되면 정부에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끔찍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끔찍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 군인들 입장에서 이분들은 말도 못하고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도저히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춤주춤 하다가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다가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혐오스럽게 보여서 자신도 모르게 총을 쏴버리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특히나 이 낯선 것에 대한 그 혐오감들은 다양성의 문제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낯설어도 예쁘면 이게 덜 거부스럽거든요. 사실 여러분 여기 보여주시면요, 이 물범과 지금 제가 아이아이 원숭이라는 두 원숭이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누가 멸종 위기종이냐면은 이쪽에 있는 이 원숭이가 멸종 위기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딱
보시다시피 그다지 호감형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숭이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이 원숭이는 악마의 그 전령이다라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보이는 족족 하도 잡아대서 너무나 많은 애들이 잡혀가서 정말 거의 멸종 위기에 몰렸는데요. 반대로 이 물범은 아마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너무 귀여워요. 물론 크면 이렇게 안 귀엽습니다. 이게 지금 애기라서 이렇게 귀엽긴 한데 이게 너무 귀여우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뭐 함부로 잡는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끔찍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쪽은요, 요즘에는 개체수가 너무 늘어서 문제입니다. 이걸 잡아먹을 만한 북극곰들이 지금 거의 다 멸종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문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못생긴 동물 보호협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1등한 게 블러피쉬인데요. 그 못생긴 동물 보호협회의 주장이 그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멸종 위기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다양성을 높여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멸종 위기종이라는 거는 팬다라든가 아니면은 펭귄 같이 굉장히 귀엽고 예쁜 애들이지 블루피쉬라든가 이런 아이아이 원숭이라든가 하는 좀 못생기고 좀 뭔가 좀 흉측스럽게 생긴 애들은 오히려 전혀 논외 대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빨리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관심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그 단체의 설립 요건이고 그 단체가 계속해서 이것을 알리는 요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SF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메리 셸리의 그 폭풍우 치던 밤에 태어난 인물들이 프랑켄슈타인과 뱀파이어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요. 프랑켄슈타인은 무해합니다. 사실 프랑켄슈타인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요. 공격하지 않으면 굳이 인간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무섭게 생겼고 징그럽게 생겼다는 이유로 굉장히 배척을 당하는데 반대로 뱀파이어는요. 태생부터 사람의 피를 빨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죠. 즉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겼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양하게 변주가 되고 있잖아요. 결국 괴물도 잘생기면 되는 건지 이 다양성의 입장에서도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 다양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다양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 다윈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윈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생물 종들이 만들어진 건 자연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정리해서 내놓습니다. 이 주장은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똑같은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변주됐다는 거거든요. 이 다윈이 얘기한 자연 선택설을 경제학자였던 허버트 스펜서는 적자생존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 적자생존이란 말 자체가 다윈이 만든 게 아니라 허버트 스펜서가 만들었거든요. 왜 이러냐면요. 다윈은 생물학자예요. 생물을 관측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이 선택해서 각자 자신에게서 그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것들을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허버트 스펜서는 경제학자입니다. 때문에 경제학자 입장에서요. 적자생존을 얘기를 하고 즉 적자만이 가질 수 있고 적자만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재해석을 하게 되고요. 또 프랜시스 골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다윗의 사촌 동생이거든요. 이 사람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래 그 자연이 선택하고 가장 적합한 종이 살아남는 건 자연의 이치다. 하지만 동물은 어떤 특성이 유리해서 살아남을 때 적합할지에 대한 사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것이 살아남은 것 자체가 걔들한테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가치관을 적용할 수 없지만
사람은 지능이란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어떤 게 유리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의 진화에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에 사실 원래 다윈이 얘기했던 것들은 세상에 어떤 동물들이 살아남고 어떤 생물들이 살아남고 선택되는 것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무작위적 변이를 통해서 자연이 그 환경에 적합한 존재만을 선택한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연에 적합한 존재, 즉 이 존재들은 무작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우연히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존재만 살아남기 때문에 선택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위적인 선택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허버트 스펜서는 이것을 적합한 애들만 살아남으니까 적합한 것들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붙입니다. 그래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스펜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은 적자 생존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국주의와 이게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고요. 마지막으로 이 골턴이 인간은 스스로의 진화에 책임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골턴은 뭘 주장했냐면요. 인간은 어떤 것이 더 우수하고 어떤 것이 더 불합리한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 우수성을 가진 인간들만 살아서 번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우생학으로 이어져서요. 포지티브 우생학 같은 경우에는요. 생태학적으로 우수한 개체들, 다시 말해서 상류계층의 선남 선녀들만 골라서 그들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갔고요. 포지티브 우생학적으로 가는 게 주로 나치 쪽인데 이쪽에서는 아예 어느 기준선을 주어주고 이 기준선에 닿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시켜 버려야 된다고 해서 수많은 인종차별과 끔찍한 학살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다양성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결합하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다양성을 강조하게 되면요. 다양성이 항상 강조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여러 가지보다는 가장 적합한 한 가지를 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은 되게 효율성과 배치되는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꼭 다양성이 효율성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SF 작품들의 그런 매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SF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혹시나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현실을 미리 글이나 혹은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직관적으로 듣고 보고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 사실인데요. 이것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2001년에 이 아이가 이제 누나가 이제 몰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팬코니 빈혈증이라는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어떤 치료제도 없고 유일하게 이 아이가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은 골수이식, 즉 제대혈이식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면역학적 체계에 맞는 골수를 구할 수가 없었고요. 당시 의사들은 부모에게 권유를 합니다. 이 아이에게 그런 것이 이 아이에게 그런 골수를 이식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런 존재를 만들자. 그래서 부모에게 둘째 아이를 낳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가 이 첫째 아이와 비슷한 면역학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고요.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배아를 여러 개 만들고 그 배아 중에 배아를 각각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일단 팬코니 빈혈증이 없고 그리고 이 큰 아이에게 골수이식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제대혈 이식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면역학적 적합성이 맞는 배아를 골라서 임신해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의 맞춤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사실 2001년에 이 맞춤아이가 태어났을 땐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한쪽에서는 굉장한 유전학적 성과라고 생각했었고 한쪽에서는 다양한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것을 보여준 좋은 작품이 이제 조디 피콜트가 지은 마이 시스터즈 키퍼라는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쌍둥이 별이라는 제목으로 번안이 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마이 시스터 키퍼로 다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이 소설은 사실 그 카메론 디아즈 주연의 영화도 더 유명한데요. 여기서 이 주인공 아이가, 여기서 지금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아이가 이 둘째와 같은 처지입니다. 즉 병에 걸린 언니를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맞춤아기였는데요. 왜 여기에 법정이 있느냐? 얘는 처음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단 한 번만 제대열 이식, 즉 제대열이 있는 곳이 골수와 아기의 태반이니까 태반에서 뽑아낸 제대열로 이 아이의 언니에게 이식만 해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언니가 자꾸 재발을 합니다. 자꾸 재발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그전에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언니를 살리기 위해서, 큰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즉 큰딸과 유전학적 적합성이 같아서 언제든 기증을 해줄 수 있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5살 때부터 계속해서 골수 이식을 합니다. 골수 이식, 무슨 백혈구 이식, 줄기세포 이식을 언니한테 계속 해주면서 언니의 일종의 백업 카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11살이 됐는데 이번에 언니의 신장이 망가집니다. 신장 이식을 해줘야 언니가 산대요. 그래서 얘는 그걸 듣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부모를 고소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나의 신체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법정 공방이 벌어집니다. 자, 판사는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누구도 자신의 신장을 남에게 주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주지 말라고 강요한 그 판결을 내리는 순간 한 아이가 죽습니다. 그럼 판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아마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이 가족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한 가족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니까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 해피엔딩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았던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모든 이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미리 경험해 볼 수가 있죠. 즉 이런 유전자 맞춤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들이 또 어떤 다른 문제를 이어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시도를 하면서 현실에서는 어떤 것까지 이어지냐면요. 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이 아이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둘째를 낳아서 첫째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셋째를 임신했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유전자 검사를 해서 병이 없고 건강한 아이를 골라서 낳습니다. 즉 일종의 맞춤하게 유전자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인데요. 이 유전자 선별 검사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태어나기 전에 착상적 유전 진단이 유전적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어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더 확대돼서 적용이 되면 어떤 사회가 벌어질지를 나타내는 영화가 바로 이 가타카라는 영화죠. 가타카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여기 밑에 나오는 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위쪽에 나오는 사람이 빈센트인데요. 유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기서 영화상에서는요. 영화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고 튼튼하고 올림픽
그 수영 은메달리스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전자적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한순간의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 사회는 유전자적 신분 사회라서 유전자로가 뛰어난 사람이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유전자 하층민일 경우에 기회가 제한되거든요. 반면 빈센트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유전자적 조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인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은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은데 우주비행사 시험에서 번번이 탈락을 하죠. 일단 유전자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즉, 이 유진은 자신의 유전자 프로필, 정말 완벽한 유전자 프로필을 이 빈센트한테 제공을 하고요. 빈센트는 그 유전자 프로필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들어가서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유진은 굉장히 좋은 유전자 프로필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정말로 절박하게 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자신이 그걸 타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절박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결국에 우주선을 타고 가는 사람은 이 사람인 거죠. 결국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양성이라는 것은요, 생물이 애초에 생존을 위해 선택한 방식입니다. 즉, 지구상의 환경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그것에서 그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유전자는요,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결과만 보니까 효율적인 것만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애초에 다양성이란 게 생물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떤 경제학적 논리라든지 효율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나로 또는 소수로 특정한 것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앞서 말했듯이 안정적인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이란 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효율적이고 유리하고 더 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 효율성에 대한 얘기 잠깐 끝내고요. 이 SF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SF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막연하게 느꼈던 느낌을 분명한 언어로 보여주는 특징을 보입니다. 사실 이 세 분은 1969년에 처음으로 달에 갔던 그 아폴로 11호의 승무원 3명인데요.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요, 항상 우주비행사는 백인이었고요. 특히나 남성이었고요. 이런 우주비행사뿐만 아니라 어떤 히어로물의 주인공이라든가 영웅들은 전부 다 백인 남성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실에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시대에서도 이미 SF 속에서는 이것이 뭔가 불합리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스타트랙 제일 처음에 나타난 스타트랙인데 이미 1964년이에요. 1964년이면 미국에서 흑백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불거졌던 시기였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운동이 벌어지던 시기였는데 이미 이 스타트랙에서는요, 이렇게 흑인 승무원과 동양인 승무원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흑인 승무원 여성입니다. 물론 1960년대 시대적 한계는 좀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 왜 굳이 이런 옷을 입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남성들은 이런 거 안 입고 있거든요. 남성들은 굉장히 편한 옷을 입고 있는데 사실 이런 미니스커트 입고 일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흑인 여성이라는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로 비주류인 거죠. 정말 이중 비주류잖아요. 흑인이고 여성이라는 이런 분을 등장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였고요. 사실 이후에 이 흑인 여성 역할 배역이 우후라인데 이 우후 역할을 했던 내셔널 리쿠스는 실제 나사의 홍보 모델이 되어서 전국을 순회한다고 합니다. 나사에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뽑는다는 것으로 이번만큼 좋은 모델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SF가 꼭 모든 것을 다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로봇을 보게 되면요, 로봇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될지는 사실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 인간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이 사람과 같이 살아가려면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들은 대개 인간의 몸의 크기와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같이 쓰려면 로봇이 인간형이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로봇이 너무 단순하니까 여기서도 다양성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 등장한 게 이런 로봇인데요. 로봇도 다양하잖아. 로봇에 성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로봇에 남성형 로봇과 여성형 로봇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 발달된 유방과 그다음에 넓은 골반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특징들의 대부분이요, 사람은 포유류의 일종이고 아이를 여성이 낳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생물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위한, 그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아이를 임신해서 낳고 수유해서 키우기 위한 신체적 조건일 뿐인 거지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로봇이 굳이 여성형 신체를 닮아서 저렇게 쓸데없이 커다란 가슴을 달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흔히 다양성이라는 것도 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양성을 지켜줘야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양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다양성을 강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로봇이 다양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다양하기 때문에 로봇도 성별을 가져야 하고, 그 성별은 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강제적인 다양성은 사실 없느니만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성향은 계속 지속이 되나 봅니다. 이게 사실 이 마징가 제트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1970년대 이후에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만 아실 거고 그 후에 태어나신 분들 모르실 것 같아서 최근에는 많이 변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최근적인 고스트 인 더 쉘에서도 역시 여성형 로봇은 여성의 신체를 너무 강조하는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러려면 저 배우를 쓰지 말았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사실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SF 작품에서는 다양한 다른 생각을 보여주죠. 실러 리긴의 어둠의 왼손에서는요, 주기적으로 성별이 바뀌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대가 그 사람들 통해서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몸으로 체득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고요. 채채파리의 비법에서는 한쪽 성이 극단적으로 망가지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를 이미 보여주고, 블러드차일드에게서는 그 외계인과 그 지구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블러드차일드에서 외계인이 번식하는 방법이 인간에겐 굉장히 침투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그래서 타협반을 제시한 것이 남자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다양성을 유지하고 강제하지 않으면서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제 강연의 거의 끝이 다가왔는데요. 우리는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올바름이든 아니면 생태학적으로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든, 즉 생존의 바락이든 다양하지만요, 적어도 절박하게 다양성이 사라진 시대에선 우리는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2006년자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칠드런 오브 맨인데요.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세상, 당시에는 2027년이면 한참 뒤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이걸 다루는데요. 이 세상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다양성의 길이 막혀서, 인간이 더 이상 다양해질 수 있는 길이 막혀서 인류는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난민을 차별하고 그 계급 차별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다양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이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잠깐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아이가 태어나니까요, 이 아이로 인한
그 아이가 주는 희망이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하다 말고 서로 총구를 내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잠깐 보실까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금까지 바로 총 들고 싸우던 사람들이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총구를 내리고 아이가 안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 장면이 영화 전체에서 사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심지어 흑인 여성이 낳은 난민 출신의 흑인 여성이 낳은 딸입니다. 즉 굉장한 소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그런 아이였는데요. 이걸 보면서 순간 살짝 희망을 느꼈습니다. 뭐냐? 역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다양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말이죠. 아이가 지나가고 나니까 또 싸웁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리 계시고요. 네, 이 영화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또 열강해 주신 이은희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집에 아마 이렇게 학생들은 우리 하리하라 이은희 작가님 책이 집에 있을 거예요. 저희도 집에 아이들이 이제 보는 책으로 항상 그랬는데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과학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해주시는 작가님이다 보니까 오늘도 정말 재미나게 이야기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앉아서 두 분과 함께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SF 포럼에 이 코너 입소문 나고 있죠.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 특히 많이 늘었는데요. 자, 지금 이제 비디오 켜셔야 됩니다, 여러분. OX 퀴즈고요. OX 퀴즈는 비디오 상에서 여러분들의 동작으로 치킨 오늘도 2마리 쏩니다. 만약 정답자가 많으면 3마리까지도 가능할까요? 네, 과천과학관에서 한번 무리를 해서 오늘 구할 수도 있고요. 일단 오늘 봐도 되게 확률이 상당히 높죠. 자, 그리고 사실 이 참여하시는 분들 수준이 워낙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건지 이 유익한 질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진행자로서 많이 뿌듯하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웁니다.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궁금하신 점들 올려주시면 두 분 선생님들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겁니다. 자, 질문 고민하시는 동안 이제 그러면 퀴즈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비디오 이제 켜시고 들어오시고요. 자, 첫 번째 김영준 실장님께서 내주신 문제입니다. 지구 역사를 지질 시대를 기본으로 여러 시기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홀로세라고 합니다만 최근 인류세로 불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동작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셋에 동시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눈치 보고 사람들 많은 다수 의견으로 쫓아가지 마세요. 이제껏 제가 며칠 해보니까 오히려 자,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최근 인류세로 불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 O입니다. 자, O 표시하신 분만 그대로 남아주시고요. 자, 박지현 학생 아주 신났어요. 지용님은 미안합니다. 형제 중에 한 명만 타가도 가족이 둘러앉아서 사이좋게 나눠 먹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O 하신 분들 자 그대로 가시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이은희 작가님이 내주신 문제입니다. 적자 생존은 다윈 진화론의 핵심 개념이다.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적자 생존은 다윈 진화론의 핵심 개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고요.
하나, 둘, 셋에 역시 동시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정답을 맞추신 아까 이전 문제에서 O를 하신 분들만 참여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야, 이번 어려운데요. 자, 정답은 X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박지현 학생 살아남았어요. 자, 지용 학생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역시 형제가 맞았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지금 꽤 많이 살아남았는데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이제 갑니다. 이거 김영주 실장님 상당히 어려운 문제 내셨어요. 자, 모든 생물은 각자의 번식 전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정되거나 예측 가능한 환경 내에 서식하는 생물종들이 갖는 번식 전략을 R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생물은 아까 이 사실은 둘 중 하나예요. 그죠? 어차피 각자의 번식 전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정되거나 예측 가능한 환경 내에 서식하는 생물종들이 가지는 번식 전략을 R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방금 전에 X를 표시한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입니다. 셋에 다 같이 동작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야, 그렇죠. 이 문제는 역시 어려운데 답은 X입니다. X 하신 분만 지금 맞춘 지연 학생보다 옆에 있는 지용 학생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훈훈한 형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덕분에 치킨을 먹을 수 있도록. 야, 지금 이제 그러면 지금 X 하신 분들 한번 표시해 봐 주세요. 몇 분 남았나 보겠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남았어요. 자, 과연 이 네 번째 문제가 이은희 작가님 네 번째 문제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자, 생물학적 다양성은 종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한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생물학적 다양성은 종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역시 셋에 다 같이 동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어이, 강한데요, 이분들. 다 지금 O예요. 자, 지금까지 네 문제를 했는데 여섯 분이 지금 그러면 거의 살아남은 것 같죠? X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고민을 좀 더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때까지 우리가 월화수 3일 내내는 바로 두 문제 내에서 한두 명 남았는데 오늘 출제를 너무 쉽게 하신 거야. 자, 그래서 혹시 지금 OX 퀴즈 문제를 이 자리에서 오늘 강연한 내용 중에서 바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준비되신 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 질문을 혹시라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OX로 할 수 있는 문제를. 어렵죠. 야, 오늘은 이렇게 많이 그냥 다 주세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딱 한 번만 우리 더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김영준 선생님 문제. 근데 김영준 선생님 문제도 사실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많이 발라냈죠. 아니요. 혹시 문제 하나 정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SF2020 이 행사를 하고 있는 이곳은 국립과천생태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지금 이곳은 국립과천생태원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렇죠. 죄송해요. 너무하네요. 박시호님, 죄송해요. 이거 제가 사실은 김영준 실장님이 근무하시는 곳을 가지고 문제를 낼까 하다가 너무 쉽게 갔네요. 자, 그러면 네, 이은희 쌤. 네, 제가 사실은 중간에
한번 그 소개시켜드린 책 중에 채채파리 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보면은가 채채파리 비법에서는 네. 채채파리를 멸종시키기 위해서 그 채채파리의 한쪽 성을 멸종시키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공격하게 합니다. 1번 문제. 실제로 근데 현실에서요. 네. 현실에서 이렇게 모기라든지 검정파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시도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없애려고 시도했던 건 암컷이다. 맞다 틀리다. 자, 채채파리의 비법에서 이 모기나 파리 등의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한 성을 공격했는데 그것이 암컷이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가 아니고요. 실제. 현실에서. 그렇죠. 현실에서. 현실에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네. 암컷이다. 네. 자, 이것이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갈렸습니다. 정답은 사실은 X입니다. 현실에서는 수컷을 불임화시켜서 없애는 시도. 그렇군요. 야, 지금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다 맞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인가 볼게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인 거죠? 네 분. 5분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김현진님까지 5분. 5분. 더 줄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 국립과천과학관에 유나연 연구생 다 같이 박수 5명에게 치킨을 쏩니다. 자, 지금 잠깐만요. 궁금한 거는 이 5명 중에 지금 동민님, 아드리안 동민님 포함되나요? 동민님?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다. 저 실은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한 분 얘기만 해서 저 실은 강연 이렇게 밑에서 들을 때마다 제일 열심히 리액션 해주시고 계속 연사님 말씀에 꼬득꼬득 해주셔서 저는 동민님이 한 번쯤은 치킨을 타드셨으면 했었거든요. 근데 타인의 기쁨도 이렇게 같이 즐거워해 주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치킨 당첨된 5분은요 댓글에 본인의 본명을 남겨주셔야 돼요. 예, 본인의 본명을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야, 이 5명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좋아요. 저는 그 암컷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설에서는 암컷을 죽이는. 예, 왜냐하면 소설에서는 암컷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순간 암컷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2명밖에 안 막 이게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니었군요. 진짜 어려운 문제였는데 오히려.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와 줌으로 댓글 올려주신 분들 질문 가지고 오늘 두 분 연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유튜브에서 리암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동식물의 돌연변이도 다양성 종의 출현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건 김영준 실장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다양한 거죠. 예, 일단은 다양한 건데 이제 종이 새로 추가되냐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돌연변이로 태어나는 그 성질이 후대로 제대로 전파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과의 우리가 이제 피트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적합도가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체들보다 우월한 능력이 만약에 발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적될 수는 있지만 그 누적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이 돼야 되고 더 크게 나가서 종의 출현까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개체들과의 생식적 격리가 발생을 해서 네. 따로 진화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많은 아종들이 있잖아요. 호랑이 같은 경우는 원래 8개의 아종이 존재하다가 지금 3개의 아종은 인간이 절멸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5개의 아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역사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면 인도에 있는 호랑이하고 이 아무르 지역에 살고 있는 호랑이는 서로 교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둘 다 생존을 할 수 있다라면 다른 형질을 계속 갖고 갈 수 있겠죠. 멸종을 안 한다라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종으로 이제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굉장히 짧은 텀에서는 이런 다양성은 아직까지는 종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그 생물학적 다양성에서 유전자적 다양성과 종의 다양성 말씀해드렸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유전자적 다양성의 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군요. 종이라는 건 완전히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서 네. 생식 가능한 자손이 태어날 수 없을 때까지 분리된 수준이니까 한참 뒤에 얘기.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다음 질문 올라오기 전까지 두 분 선생님께 제가 한 분씩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제가 갔던 하여튼 이 여행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국립생태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동안 있으면서 특히나 과천 이곳에 오면, 과천 국립과학관 오면 참 좋은 것이, 저는 과학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공원 가서 동물원 볼 수 있고요. 옆에 미술관도 있고요. 그리고 테마파크, 이 서울랜드 놀이공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서울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국립생태원은 아직 사실 생긴 지도 얼마 정도 된 거죠? 저희가 14년도 1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국립생태원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고 오시면 어떤 것들을 즐기실 수 있는지 잠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태원은 이제 환경부의 이제 산하 조직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살고 있는 서천의 장항이라는 갯벌이 있는데 거기 이제 유부도라는 굉장히 중요한 섬도 있고, 근데 원래 그거를 다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군장 산업단지라고 해서 이제 군산도 개발을 하고 장항도 개발하는 걸로 갔었는데 이 장항 쪽 개발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장항 분들이 이제 많은 어떤 좀 컴플레인 좀 했고, 그러면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갯벌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 뭔가는 남기고 보존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합의가 좀 이루어지면서 저희 생태원하고 이제 그 해수부니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자원관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야생동물, 야생생물에 대한 연구 사업도 하고 있지만 한켠에서는 이제 전시 영역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에코리움이라고 하는 그 5개 기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에서 극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극에 있는 펭귄도 저희들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이한 동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어찌됐건 이 생태계가 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생태계가 알게 모르게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기후대에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예. 제가 갔을 때가 올해 6월인가 5월인가 그때였었는데요. 사막관에 가면 이제 사막 여우가 있고, 이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와 사막 여우가 나눈 그 대화를, 이 우정과 친구를 사귄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건 제가 이 사막 여우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휴대폰을 들고 가서 가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치 포즈를 취하는 것처럼. 제가 코앞까지 가서 제가 이렇게 찍는데,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날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한참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다들 개관했는지도 모르고 있던 시절이었고, 사실은 이 과학관도 마찬가지지만 생태원 같은 곳은 학생들 단체 관람을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막 여우가 보기에는 애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와 이러던 그게 몇 달째 아이들이 안 찾아오고 사람이 없고, 얘가 너무 궁금했는데 웬 인간 하나가 이렇게 뻐적뻐적 오니까 얘도 신기해서 얘는 뭔데 온 건가 해서 그러니까 사막여우도 내가 반가웠고 나도 사막여우가 반가웠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의 생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김영주 실장님 얘기 듣고 조금 더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서천에 가시면 좋고요. 여기가 또 좋은 거 뭐냐, 기차역, 장항역 바로 옆에 있어요. 심지어 역에서 나오면 바로 입구가 거기 있고요. 기차표를 타고 가신 분들은 기차표 보여주시면, 코레일 앱에 있는 그 기차표를 보여주시면 30% 할인, 맞나요? 30% 코레일 할인이 됩니다. 자, 그 옆에도 또 왜 아까 여기 복합단지라고 하셨잖아요, 과천에. 근데 네. 서천에 보면은 옆에 바로 해양과학관도 있잖아요. 해양생물자원관이라고. 아, 그렇군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도 보시고 싶으면 바다 생물들에 대한 체험도 매우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로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상호 간의 입장권 할인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건 상생이군요. 예. 그리고 다양성.
네. 좋습니다. 예, 그 사이에 질문이 또 새로 하나 올라왔습니다. 유튜브에서 한시미님이 올려주신 댓글이고요.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야생 조류의 개체수는 어떻게 측정 또는 추정하나요? 아까 막 몇만 건씩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진짜 측정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수치를 낸 거는 이제 17년 말부터 18년까지의 전국의 50개 지점을 불특정으로 골라내서 1개월에 한 번씩 계속 모니터링한 이제 재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의 숫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찾아가서 새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걸 발견을 하는 것은 한 마리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워버립니다. 청소부 아저씨 치우시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까치나 고양이들이 이 현상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거 돌아다니면서 얘들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소실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고, 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담 안쪽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는데 저희 조사자들이 안쪽으로 들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발견률도 떨어집니다. 또 충돌해서 밑에 떨어졌는데 풀숲 안에 들어가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발견률이나 소실률들에 대한 이렇게 측정들을 다 해서 저희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한 5,000번 이상의 시뮬레이션 통계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800만 마리 정도가 추정이 된다라고 일단은 나왔고요.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수가 약 720만 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서 충돌하는 것만 따졌을 때 저희가 이제 765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걸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만 해보면 한 건물에서 1년에 한 1.07마리, 그러니까 매 건물이 전부 다 한 마리지만 죽여도 연간 700만 마리 이상이 가볍게 죽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은 연간 거의 한 6억 마리 정도가 죽고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튜브 운성김님, 김운성님 같은데요. 올려주신 질문: 유전자 변형과 다양성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건 혹시 하리아라 은희생. 사실 이 유전자 변형과 다양성에서 일단 목적하고요, 결과가 다른 건데요. 다양성이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무작위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그 생물은 복제할 때마다, 번식할 때마다 스스로의 DNA를 복제하는데, 사람만 하더라도 DNA 길이가 30억 베이스 페어잖아요. 이거 한 번 복제하는데 오류가 안 나는 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에서 사실 다양성과 유전적 변이라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쌓여서 누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일어나고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놔둬도. 그런데 유전자 변형이라는 것은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유전자만을 변형시키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일어나고요. 사실 이것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형된 것들만 골라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준 실장님과 이은희 작가님을 모시고 생명체 간 공존법,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주제로 SF 포럼 진행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 때입니다. 두 분 SF 포럼에 참여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김영준 실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수의사거든요. 그러시군요. 근데 SF에 와서 뭐 발표를 해라 그러는데, 제가 공상, 과학, 소설, 영화도 잘 모르는데 와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이 엄청 많았습니다. 실제로 여기 설 때까지 거의 한 달 이상을 이렇게 뭐랄까요, 가슴에 뭐가 좀 쌓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죠. 뭐 다른 데 가서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은 뭐 2시간이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개천과학관 개관하기 전에 여기 돔에서 이제 SF 영화제 제 1회 할 때부터 여기 와서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SF를 보는 그 관객이라든지 독자 입장이었는데, 처음으로 SF 소설도 써보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즐기던 입장에서 생산하고 설명하는 입장이 되니까 상당히 새롭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저한테도 경험이고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두 분 말씀드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두 분 다 새로운 일에 한번 오늘 도전해 본 거잖아요. 수의사이시면서 SF 과학축제에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해보신 거고, 또 이은희 작가님은 올해 SF 작가로서 데뷔라는 어쩌면 정말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이런 걸 했는데, 저는 생태계에서 다양성이 중요하다면 한 개인의 삶에서도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는 이번 SF 포럼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외계 생명체, 로봇, 생태계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재미도 있으면서 의미 있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재미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저는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내 개인의 어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더 멋있는 사람으로 진화해 가는 과정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고생하신 두 연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저는 SF 작가 대표 박상준 대표님과 과학자 대표 이항승 교수님을 모시고 지구 생명체와 외계 생명체, 의외의 공통점을 주제로 다시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F 포럼은 아쉽게도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자, 치킨을 아직까지 못 드신 분은 내일 반드시 도전하셔야 되고요. 오늘 5명 중에서 최소한 한두 분은 내일 치킨 먹방 하셔야 됩니다. 예, 치킨 드시면서 강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내일 마지막 날까지 꼭 같이 해주시는 거죠? 약속.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불어 11월 15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SF 축제 SF2020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축제 정보는 녹색창에 SF2020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민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너무 정답을 많이 맞추셔서 우리 당황했어요. 과학관 예산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네.